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오늘 새벽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이 재판에 출석하자마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을 겨냥해 메가톤급 폭로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요.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4억 원가량을 전달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커져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대통령실은 도어 스태핑을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 정치권 이슈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입니다. 검찰 수사 1년여가 돼가면서 이 등장인물들의 처지도 뒤바뀌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일단 구속 만기가 돼서 줄줄이 풀려났는데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이 두 분은 새롭게 구속이 됐습니다. 자,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착각했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비평 입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사실은 정영학 녹취록, 뭐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이 이제 대장동 정국을 강타했었는데요. 사실은 정영학 녹취록에 대부분 저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니까 이 사람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는 거를 이제 김만배 씨나 아니면 정영학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들었고요. 그리고 남욱 그 변호사는 대장동 초기부터 관여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내용을 들었고 또 뭐 때로는 뭐 누구한테 이제 로비를 담당했고 뭐 돈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만배 씨나 정영학 그다음에 이제 남욱 뭐 거기에 때로는 뭐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모여서 뭐 술도 마시고 의논도 하고 뭐 이랬던 그것들이 쭉 모아져서 이제 그게 정영학 녹취록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얘기인데 예. 사실은 남욱 변호사가 작년 그 9월 달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미국으로 도피를 했잖아요. 네. 도피하고 나서 들어오면서는 저런 진술을 안 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거와 내용이 상당히 다르게 진술을 했었는데 네, 네. 이제야 이제 본인이 구속기간 만료가 되고 만료가 임박하면서 예. 대략 몇 달 전부터는 이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뭐 죄수의 딜레마 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좀 그 죄를 경감받기 위해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구치소 수감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가면 3명 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선 유 전 본부장의 말대로 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이 석방된 대장동 일당의 입에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남욱 변호사 폭로 전에 가세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남욱 변호사의 모습 한번 보시죠.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자가 왜 마련해 주신 건가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굽니까? 지금 법정에서는 왜 진술과 태도를 바꾸신 건가요? 대장동 부분 누굽니까? 김용한테 6억 간 거 직접 대장동 확인하셨습니까? 부분이 누굽니까? 네, 자, 오늘 구치소 나올 때는요, 죄송하단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석방 후에 증인 신분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요,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고, 이 취재진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란 걸 김만배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법정 모습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 왜 마련하셨나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군가요? 진술태도 바꾸신 이유는 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의 1호 실소유주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오전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소유주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요. 정진상 김영철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신 사실이 있나요? 네. 자,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야기했고요. 법정에서 실제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2015년부터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남욱 변호사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진짜 있어 왔는데요. 네. 벌써 지금 수감 생활이 마무리되고 일단 석방된 후에 나오는 말들이 이제 말 그대로 좀 파급력이 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화동인 1호, 즉 그 지분 자체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들은 사실 굉장히 이 재판과도 연관이 있고 지금 대장동 일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실장 그 김용 부원장을 정치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검찰의 어떤 그런 법리나 구도와도 좀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다만 저 얘기 중에서 남욱 변호사가 하는 말 중에 그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의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남욱 변호사가 본인이 경험했거나 본인이 직접 알게 된 사실이 아니라 김만배 씨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 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네. 그 자체만 가지고 일단 재판에서 증거 능력으로 쓰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전문 증거로서 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법적 요건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당연히 이제는 이제 곧 며칠 후면 석방돼 김만배 씨의 입이 좀 많이 더 주목이 되고 김만배 씨가 이 남욱 변호사의 저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해줄지 아니면 네. 말을 아끼게 될지에 대해서 좀 귀추가 많이 지목된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되고 그게 변화했던 것까지 이제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해만 해도요, 천화동인 1호, 일명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로비 자금이 마련된 거는 맞나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처음부터. 예,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1년여 만에. 자, 김병민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긴급 귀국을 하게 됐고 네. 또 그 이후로 조사를 받고 구속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겁이 났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도 하나둘씩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있는 우리가 현재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있게 되는 대장동 일당들과 얽혀 있는 내용들은 하나의 미니 시리즈라기보다는 네. 이 대하 드라마처럼 굉장히 긴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오고 있는 포인트는 2014년도를 그 전후로 있는 상황들인데 네. 2014년도 지방선거 재선에서 김만배 씨가 영향을 행사하게 되고 그 김만배 씨의 영향 행사로 인해서 정진상, 김용 등과 의형제 연을 맺게 되고 네.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더 큰 영향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분 문제를 논하게 될 때 김만배 예. 씨가 정확하게 그 내용 속에서의 지분을 이 내용들은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네. 남욱 변호사가 듣고 난 다음 이야기를 하나둘씩 풀어내고 있는 건데 지금은 남욱 변호사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또 유동규 씨가 입을 열고 있고 조금 전에 장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곧 나오게 될 김만배 씨도 어떤 방식의 증언들을 쏟아내는지에 따라서 네. 아마도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의 고리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예.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도요, 그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금요일 날 0시에 나오는데 관련 의혹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예전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그분을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분은 없어요. 그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분은 제 건데 왜 그거는 천화동인 와는 제 거라고. 그분은. 네. 자, 계속해서 10월 달에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0시네요. 목요일 0시에 나옵니다. 나오면 또 말이 어떻게 될지. 유동규, 남욱 이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진술을 바꿀지 그게 또 궁금한데요. 자,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증거는 없고 막 진술만 난무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진술이 쏟아져서 이제는 뭐가 나와도 믿을 수도 없고 믿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겁이 나서 그때는 모른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왔으니 겁이 나서 진술을 바꾸었다고 얘기하면 또 그 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때는 제가 볼 때 증거가 확보돼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술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갖다 신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법원이. 근데 제가 들어보면 김한배 씨는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라 거라는 걸 직원들이 안다라고 하는 녹취록에서 얘기를 한 게 있고,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도지사하고는 천화동인 1호와 제가 알고 있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한 진술이 있고, 또 거기다가 유동규 씨도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소유로 하는 건 세상이 다 안다라고 하는 검찰 조사 내용이 나왔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정수 서울지검장도 그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과거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정반대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진술로는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좀 증거를 가지고, 저도 좀 이제는 검찰이 저런 진술 말고도 계속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증거를 좀 제시를 해서 국민들이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그래야 민주당이든 어디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진술만 펄럭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남욱 변호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증인 선서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다. 이런 걸 전제를 하고 말을 한 부분이어서 그 무게가 어떤 건지,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무게감에 대해서는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걸 증거로서 이제 얼마만큼 검찰이 증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갑작스럽게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1호 발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한번 보실까요?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고 들었다는 증언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욱 변호사가 1년 전에 수사 당시에 진술하지 않은 이유로 뭐 선거도 있었고 법도 많아서 스스로 말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 입장 들어보실까요? 당내에서는 계속되는 채점 구성에 이제 대표님이 유감 투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적 결정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뭐 복도 내내 답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본인이 이 사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은 한마디는 할 것 같은데 말을 전혀 안 하네요. 그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그 대장동 개발로 천문학적인 그런 이익이 확보된 상황에서 돈을 주고받은 얘기이기 때문에 증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일관적인 증언과 진술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것의 문제는 그동안에는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영학 녹취록에 의해서 정영학, 그다음에 김만배, 남욱, 그다음에 가끔 유동규가 나오는 그 정도의 녹취록, 하부 구조를 우리가 일단을 봤다면 지금은 유동규를 고리로 해가지고 그 위에 김용, 정진상, 그리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느냐의 여부까지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그 조각조각 남욱의 증언이 있고 또 유동규의 증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떠한 그 일관적인 이야기가 나오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술이 제각각인 것 같은데 네. 그 상황을 보면은 이 부분은 지금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든다면 남욱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선거도 있었고 겁이 나서 거짓말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말하겠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폭탄 선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 다음에 최종 그 이 돈의 기착지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향후의 재판이라든지 수사 결과를 보면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 이 대표 오늘 기자들 질문에 답을 안 했고요. 앞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천화동인 1호 주인이 유 전 본부장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이 대표는 이 기사 하나, 뉴스타파 기사였는데요. 이걸 링크하면서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뭐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 것.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이 기사를 링크하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욱이라든지 그 유동규라든지 이 다른 대장동,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에 2명이 이재명 당시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욱 변호사의 폭탄 발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라 그랬냐면 자신이 제공했던 뇌물의 이 최종 수수자가 바로 이 대표 측이다. 배당금도 가져갔고 뇌물까지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본인이 전달한 뇌물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하더라. 이걸 들었다. 이런 거죠. 그 높은 분들로는 뭐 정진상, 뭐 김용, 뭐 이런 부원장을 지적한 것도 있고요. 한 뭐 현금 전달할 상황도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어떻게 했냐면 일식집이었나요? 거기 갔더니 9천만 원을 줬는데 받자마자 다른 방에 가서 누구에게 전달하고 오더라. 유동규 씨가. 이런 증언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사실 그 월간조선이 입수한 남욱 변호사의 메모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메모에 보면 돈을 언제 날짜까지 다 나와요. 요구받았고 그다음에 그 요구받은 돈을 얼마 이렇게 며칠 날 만들어서 줬다 하는 게 거기 기록에 있거든요. 지금 저 장면은 바로 2013년 4월 16일로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같은 날에 1,000만 원을 더 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하고 괄호하고 보면 900은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아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남욱 변호사 얘기는 이제 그 9천만 원이니까 이제 그 원래 달라고 했던 것이 1억이었는데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비니까 이제 황급하게 9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서 자기 돈 100만 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기록인데 사실 이런 기록들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 진술이 뭐 바뀌고 있다, 진술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작년 9월 달에 검찰이 이 대장동 관련한 수사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 좀 오염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증언들이고 사실은 보다 오염이 덜 된 날 것 그대로의 진술은 사실은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영학 녹취록에 그 녹음을 할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전혀 수사받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뭐 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 안에 보면 저도 몇 가지를 제가 입수해서 보고 있는데 쭉 읽어보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위험성이 전혀 없을 때 한 얘기란 말이죠. 그때 녹음한 얘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때 지금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 정영학 녹취록에 있었던 내용들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런 걸 보면 전 물론 법정에서 앞으로 뭐 유무죄가 판가름이 되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그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 아마도 이제 앞으로 김용,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의 재판에서도 또 뭐 때로는 모르지만 이재명 이제 대표가 만약에 소환이 되면 거기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증언으로서 이제 추궁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 변호사요.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선거 비용 명목으로 최소 4억 원을 이 지사 측에 건넸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자, 앞서 2014년 4월에요. 지방선거를 2달 앞둔 시점에 남욱 변호사가 이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원주민들에게 이재명 시장이 재선돼야 사업에 유리하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을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요. 이재명 시장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이재명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그걸 본인이 사장인데 뭐 알아서 잘하겠죠. 그럼 끝이죠. 뭐 밑판대기 끝나는 판대기죠. 이 사람도 인기 없나? 지금 새로운 그 사장이 되나보게. 인기는 있는데 사임하면 형식적인 공개체입니다. 예, 뭐 당시에 이 민간 사업자들이 비용을 건넸을 것이다 이런 의혹은 있었습니다만 남욱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오늘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당사자로서.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녹취록은 작년에도 다 나왔던 녹취록이에요. 녹취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녹취록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대선 그 기간 동안에 남욱의 그 진술이 사실은 굉장히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제 남욱이란 사람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결심을 하고 이 재판에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까 침묵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항상 제시하는 녹취록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뉴스타파 녹취록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예로 들면서 여기 보면 김만배가 이재명 본인을 향해서 X 같은 XX, 예. 공산당 같은 XX 해가면서 이렇게 나한테 욕을 하는데 김만배가 네. 내가 무슨 돈을 받았겠느냐라고 지금 그 주장을 하는데요. 그 녹취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윤석열 부산저축은행의 뒷배는 윤석열이었고 이게 바로 대장동 개발의 예. 씨앗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네. 심지어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시절에 자기네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돈을 막 뽑아내듯이 그래서 공산당 같은 네. XX다. 그래서 뭐 터널 조성하는 비용 부담시키고 공원 조성하는 비용 부담시켰다. 뿐만 아니라 화천 대유에 250억 원을 더 운영비로 부담시켰다.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네. 이재명 거리가 있다. 이게 김만배의 증언이다. 이 김만배의 증언을 보면 내가 어떻게 그 사건에 연루가 됐느냐.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예. 오염된 녹취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오염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뉴스타파에 공개가 됐는데 이 인터뷰의 상대가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었고 요 녹취록이 만들어진 것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런 녹취록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요.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뒤집을 수도 또는 어떤 왜곡시킬 수도 없어요. 이제 진술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까 죄수의 딜레마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지금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조금 덜 받기 위해서는 솔직할 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이 있는 만큼 이제 최종적으로 김만배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얘기하는 쪽에 배팅합니다. 자, 근데 김만배 씨가 석방된 다음에 정말 어떻게 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남욱 변호사와 관련해서는요. 저하고 악수 한번 한 일 있지만 그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보시죠. 이분들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거 짜고 들어온 것 같아요. 누구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지금 유동규 씨 그리고 김만배, 정영학, 남욱,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 지사님은 이번에 증인한테도 여러 번 보고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없었고요. 제가 아까 없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업자들과 만나거나 교류라도 했으면 제가 해임시켰을 거라니까요. 증인께서 전혀 관계없다라고 일반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증거가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일찍이 될 겁니다. 저는 남욱이라는 사람 인터뷰 보고 제가 알았는데 저분도 저하고 악수를 한번 한 일이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그 외에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로 저 유동규 본부장한테 의존을 하거나 그분이 주도를 했고 그걸 도와주려고 그러면 사장을 시켰겠지요. 말로 본부장으로 끝까지 놔뒀겠습니까? 네, 최근엔 이 대표 그들이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대했을까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의 연관성 부인한 셈인데요. 자, 김정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식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악수밖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남욱과 어떤 협의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계도 없었고. 그러니까 전 핵심은 뭐냐면 유동규 씨의 지금 진술만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만든 걸 유동규 씨에게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유동규 씨의 발언만 계속 진술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유동규 씨에서 김영 정진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동규 씨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하나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천화동인 1호 문제인데요.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주장만 있는 거잖아요. 서로 지분에 대해서 무슨 지분을 나누고 하지도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억 4,700만 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지분을 천화동인 1호를 나눈 것도 별 문제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정영학 녹취록 부분인 거죠. 적어도 이 부분들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2020년도에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면 나와 있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동규한테 뭐 동규 지분, 김만배 씨 얘기입니다. 내가 동규한테 뭐 동규 지분 아니까 700억을 줘? 응? 700억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50개가 몇 개냐 쳐볼까? 김만배 씨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게 소위 50억 클럽 얘기가 나와서 30억이야. 아니, 50억 클럽,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보면 이 녹취록 내용이 저는 가장 근접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녹취록과 관련돼서 반대되는 논리를 갖다 유동규 씨가 입증을 하지 않게 된다면 진술적 변화가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좀 답답한 부분들은 녹취록도 너무 많고 진술도 너무 많아서 무엇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나기 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한 정영학 녹취록부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에서 이제 충분히 들여다볼 것 같고요. 지금 법정에서도 이미 다투고 있는 부분인데, 남욱 변호사가 예전에 진술했던과는 다른 내용을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어떻게 번질지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진실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만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 실체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디까지 검찰이 증명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오늘은 모 의원에게도 얼마를 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해당 의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또 얼마만큼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진상 실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죠. 영장실질심사만 8시간 10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맞먹을 만큼 아주 긴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8일 정 실장은 사민성호, 증자살인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부끄러움을 알라 이렇게 또 말하게 됐었습니다. 관련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사민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정 실장이 영장실질심사 갈 때 유동규 씨 증언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단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민성호나 증자살인 얘기를 하셨다는데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영장실질심사가 8시간 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예측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길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만큼 검찰에서도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 측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8시간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PPT 자료를 활용해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변호인 입장에서도 거의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내서 같이 공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범죄의 소명과 또 별도로 그 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과 그 주거 부정, 즉 도주 우려를 삼았는데요. 근데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일단 증거인멸 교사로 정진상 실장이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됐던 그 국회 내 사무실의 PC가 운영 체계가 좀 교체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검찰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혐의가 있다라는
아니냐라고 이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 부분을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거 부정 관련해서는 예. 정진상 실장이 그 주소지로 돼 있는 그 아파트의 CCTV를 검찰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예. 가족들이 드나드는 건 있지만 정진상 실장이 드나드는 것은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주거가 부정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을 삼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정진상 실장이 업무가 많아서 여의도 근방에서 이제 지냈다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만으로 도망 우려가 있다고 네. 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인정을 해서 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요. 일단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었고 앞으로 최장 20일 정도를 구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검찰이 어떻게 공소장을 작성해서 공소를 제기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뭐 벌써 구속 적부심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레 심사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상황도 한번 봐야겠고요. 자, 정 실장 구속하자마자 이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유동규 본부장과의 이 대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유 전 본부장 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법정에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 정 실장과 관련된 질문 쏟아졌는데요. 한번 보시죠. 유진상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핸드폰 그 증거인멸교사 자백하게 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오전 재판에서 그 남욱한테 받은 3억 5,200만 원 이재명 측에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던데 정말 건네셨나요? 그 정진상 실장이 그 검찰에 허위 진술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유 전 본부장 뭐 말을 안 했네요, 오늘은요. 말 가끔 했는데. 근데 지난 18일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칠판에 쓰여 있는 글씨가 잘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혐의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정 실장을 또 비판하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뭐 사적 비용 뭐 500만 원 정도 10여 차례에 걸쳐서 뭐 결제해 준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TBC 보도에 따르면 그 리조트 비용을 댔다. 이런 보도가 또 이어졌습니다. 자, 이 사적 비용. 자, 김병균 교수 어떻게 보세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워낙이나 가까이 지냈던 인사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지난날 본인이 썼던 돈에 대한 기록들은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해외 출장을 갔을 때도 본인이 이런저런 부분에서 돈을 썼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했던 바들이 분명하게 남아있죠. 지금 나오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측의 대표에게 건넸다고 하는 사적 비용 같은 경우는 비용이 큰 상황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증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좀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만 초창기 입을 열 때부터 아니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도 이렇게 난리가 나면 나중에 정작 큰 돌 날라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부터 최근에 있었던 일들까지 줄줄이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정진상 실장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고 나면 그 뒤에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수사의 속도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적 비용 됐다. 근거를 갖고 있다.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물론 이걸 검찰이 어떻게 물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내느냐는 또 차후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사적 비용을 500만 원을 결제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시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일단 저 사적 비용을 결제해 준 것만으로 지금 받고 있는 뭐 정치 자금이라든지 뇌물 관련된 혐의가 바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저 진술을 가지고 그만큼 대장동 일당들과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과의 관계가 좀 끈끈한 관계였고 서로 간에 관계가 그동안 있어 왔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로 또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저 사적 비용 결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또는 용인했는지 여부까지도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요. 지금 진술을 하면서 이렇게 알고 있다, 뭐 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딱 부러지게 그렇게 했다. 그게 맞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뭔가 약간의 여지는 뒀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 아니, 여지를 둘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는 아까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잖아요. 남욱 변호사하고는 악수 한 번 한 일 정도고 나머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정영학 녹취록에도 보면
남욱 변호사는 직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이런저런 관계에 얽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얽혀 있는 부분은 대장동 초기부터 거기에 뭐 지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뭐 이런 데에 본인이 이제 관여하고 그다음에 뭐 김만배 씨라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걸 뭐 연구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들은 얘기예요. 뭐 김만배 씨나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직접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소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주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뭐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나 여기에 전부 공유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욱 변호사는 이 진술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이걸 이제 뭐 전문 증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니까 이걸 다 믿을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듣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실제로 돈 같은 게 건네졌느냐 아니면 이 대표를 위해서 썼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명을 검찰이 해야 할 텐데요. 이재명 대표는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력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보시죠.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예, 자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력을 허비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진상 실장 구속과 관련해서 좀 다른 갈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수사는 부당합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구속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야당 파괴 행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 그건 솔직히 뭐 잘 알 도리가 없죠. 무관하다고 믿고 싶은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직접 해명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이르지 않았나. 김용 혹은 정진상 실장에 대한 당의 자세가 좀 이례적인 거였죠. 또 최측근 인사가 연이어 이렇게 구속이 되면은 최소한의 유감 표시 정도의 정치적 제스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뭐 민주당 내에도요 친명이 있고 비명이 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그룹도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갈라질 수 있는데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두 측근이 지금 당직자였잖아요. 근데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대로 그냥 뭉개고 가야 되느냐. 그냥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그냥 끝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봐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약간은 좀 부분적으로 들썩이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정진상, 김용 두 사람 자체가 검찰 수사를 넘어서서 어떤 형태로든지 구속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이것을 따라 인용을 했었기 때문에 내부에 분명히 이것과 관련된 감론을박들이 있긴 하는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야당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상황 자체들은 어떤 정치적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없는 당사를 압수수색한다거나 또는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3일 3번 나왔는데 1시간씩 3시간 나왔는데 거기를 압수수색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건을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징화시켜서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흐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윤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측근들이 앉으면서 사정정국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이 단일한 대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흐름들이 더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또 뭐가 문제냐면요.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정치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유동규 씨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 사건 공판에서
주임 부장판사가 소위 유동규 수사 기록을 보니 자신이 구속된 뒤 검찰과 딜을 하더라. 이런 주문을 직접 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뭔가 상당히 의도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측면들 때문에 소위 비명계 일부는 이런 문제가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은 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더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정진상, 김용이라고 하는 최측근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언론이 문제제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전 그러면 뭐 물어볼 때마다 대답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답하는 순간부터 논란이 되니까.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포괄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만간 국민들에게 저는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진상 실장 당을 왜 갔느냐. 근데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봤더니 거기 한참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던 부분이 있으니까 사무실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거기에 좀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찰은 그걸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야당 탄압이에요? 결국은 자기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이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야당 탄압이고 민주당 탄압이고 뭐 심지어는 독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당 운영을 얼마나 독선적으로 거의 당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언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했다라는 그러한 그 전형적 부패 사안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이 지금 구속되고 최종적으로 퍼즐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식으로 맞춰지느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거를 마치 또 민주당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고 정치 공동체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비난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이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고 결국 공직자가 법에 의해서 처벌될 때에 준거가 어디냐? 그 준거가 마련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준거에 맞춰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 공동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또 논란이 되는 부분 당을 사당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뭐냐면 오늘 인사가 나왔는데 이 대표를 수행하고 의전을 맡았던 김모 씨를 민주당의 국장급으로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대표로 취임한 지도 좀 됐는데 지금 와서 왜 했을까?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분과 김문기 전 처장이었죠. 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같이 갔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를 뭐 증명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자신이 이제 수행을 맡겼던 이 사람을 당직자로 채용한 건 뭘까? 뭐 이런 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래 예정돼 있던 거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또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관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모습 지난 18일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뭐라 그러는지. 요즘 상황이 워낙 좀 안 좋아서 뭐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인데 전태일 열사 얘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요즘 상황하고 좀 이렇게 겹쳐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자, 저 영상이 공개됐던 시점이 정진상 실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걸 빗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녹화 방송이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언급한 거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습니다만 이 대표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장현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도 오른팔 왼팔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 측근 중에 최측근 2명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본인 개인적으로도 감정이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영상, 특히 이제 우울증 회의가 나왔던 이 영상 자체는 녹화가 지난 3일에 이루어졌으니까 당시 참사 애도 기간 중에 네. 이제 이루어진 녹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상 좀 너무나 우울한 상황이었고 국민 모두가 그 당시에는 우울했던 상황이니까요. 네.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그런 측근들이 구속되는 상황과 이제 맞물리면서 많은 또 해석들을 낳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이게 그때 상황이 아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방문을 했을 때 이 화나와 촬영한 사진,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장 최고위원이 또 당시 사진을 찍을 때 조명까지 설치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공세를 했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아프리카에서 그런 그 활동을 한 오드리 헵번이나 정우성 또 김혜자 이런 배우들이 다 그러면 포르노 배우란 말입니까?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국민의힘 눈에는 야한 표현으로 보이나 봅니다. 사전에 있는 논문에 있는 언론에도 쓰이는 용어인 포버티 포르노그라피를 뭐로 번역합니까? 저의 입을 아무리 막고 싶어도 김건희 여사의 촬영은 여지없는 인권 실종이고 외교 결례이고 국격 실추입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네,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한 건 그겁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뭐라 그러냐면 이 화나를 안고 찍은 사진의 그림자니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그냥 자연 조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진이다. 보통 그 스튜디오 가서 찍으면은 조명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최소한 3개는 있어야 그림자가 없어지고 막 이런 걸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급한 게 외신과 사진 전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외신 사진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외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유명한 그 어떤 언론기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외신이라고 한 것을 어디 무슨 인터넷 매체 뭐 비슷한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신뢰받는 언론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외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 전문가도 본인이 사진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진 전문가인지가 불분명하죠. 그렇다면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근거가 2가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본인이 전문가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도대체 뭘 근거로 저걸 사실이라고 믿고 그냥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 이런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뭐 약간 헐뜯기식의 뭐 그런 주장을 그냥 본인이 무책임하게 인용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지금까지 뭐 외신은 아닌 걸로 분명해졌으니까 그렇다면 장경태 의원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또 기자들이 일부 물어보니까 지금 근거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근거 없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거를 찾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점에서 글쎄 하루빨리 장경태 의원이 본인의 경솔함을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장경태 의원이 인용한 거 3가지죠. 김병민 교수. 3가지인데 그 어떤 성향의 그 커뮤니티입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국내 커뮤니티 얘기들도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그 인용 얘기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지금 나오고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공신력 있게 나온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일부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던 그 글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삭제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내뱉고 또 주장했던 얘기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런 장경태 최고위원의 행동을 보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했던 내용들을 상당히 모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난날 청담동 술집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쏟아내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는 않습니다. 잘못되고 또 가짜뉴스를 근거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일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당직에 대한 징계 등 조치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재발될 수 있는 일들을 막을 수 있을 텐데 뭔가 진영 내에서 오히려 더 부추기다시피 하게 되는 모습들이 민주당 내의 분위기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네. 한 번은 대변인의 모습이고 한 번은 최고위원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쯤 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실질적인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네. 주장이 나서는 정당으로 민주당 전체가 오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의 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네. 것인지 민주당의 깊은 고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에게 참고한 외신 보도 뭐냐 그랬더니 찾는 대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답이 없고요. 사진 전문가가 맞느냐 그랬더니 사진 전문가가 무슨 상관이냐,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레딧이라는 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이 원글은 또 지금 삭제됐다고 해요. 그걸 인용했던 사람은 남겼어요. 자기가 인용했던 걸.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이거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그랬지 언제 외신이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비겁하다 이런 말까지 지금 장경태 의원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일단 이건 제가 알기로는 진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내용이 확 돌았어요. 이 내용이 돌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오면 핫 이슈예요. 순방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소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두 분이 똑같은 언급 횟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 발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확 돌았습니다. 네네. 전 그래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마도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 내용을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렇다면 본인이 외신과 사진 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히고 못 밝히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과해요, 공격이.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뭐라 그랬습니까? 음성 전문가가 누굽니까? 라고 밝혀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바이든 날리면. 그다음에 EXX. 근데 안 밝히잖아요. 왜?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저는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언론에서는 막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거 가지고 막 문제제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MBC가 편파 의혹 보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경태 의원 당연히 외신과 사진 전문가 못 되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실도 제발 부탁인데 음성 전문가 누구인지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국민들이 좀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넘어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장경태 최고위원이 명예훼손했다라고 고소하겠다고 말씀하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일한 논리로 명예훼손 고소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본인들은 안 했다는데 자꾸 했다는 쪽이 양쪽이 있는 거죠. MBC는 대통령 자기가 그렇게 말을 안 했다는데 본인들이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뭐 AI를 동원해도 안 나오는 걸 자신들이 뭘로 들었는지 그렇게 자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라는 거 없는데 미국은 괄로 쳐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말 안 했다고 증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명도요. 누가 기획하고 했는지 그거 밝혀라. 안 했다는데 밝혀라. 이런 식이 지금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아니다 그랬으면 그 근거를 딱 대면 될 텐데 그걸 또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구 의뢰했던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건 하나의 숙제긴 합니다만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좀 이런 일도 이슈가 되는 이유가 국회의원이 국정에 바쁠 텐데 계속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그 순방 활동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데 요번에 조명을 갖고선 이렇게 문제를 삼다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논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레딧이라는 그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이제 이거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 또는 전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레딧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분석이 영어로 외국 사람이 쓴 건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거 한국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개인 생각이에요. 알 수는 없습니다. 외국 커뮤니티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글 못 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역으로 한국의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만든다라는 게
사실 그래서 저도 대통령실에서 이거 그냥 무시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예, 있는데 장경태 의원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좀 국정을 위해서 국정과 관련된 이슈를 좀 쟁점으로 제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뭐 바이든 뭐 날리면 뭐 이 발언은요. 뭐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그 유명 대학의 그 무슨 소리공학 연구소 뭐 이런 데에서 그 관련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다 나와요. 거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바이든이다. 제 기억에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MBC는 바로 그 문제의 그 기자가 사실은 MBC 뉴스데스크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왜 자막을 바이든으로 달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실 자기들도 잘 몰랐는데 그 현지 기자실에서 다른 방송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바이든으로 들리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방송 기자가 MBC의 보도나 이 자막을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기자의 기본하고도 연관된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물론 대통령실에 자문을 한 뭐 어떤 소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휘말리기 싫으니까 뭐 내 어떤 이름을 인용하지 말라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판별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대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MBC 제3노조 쪽에서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MBC 자체에 프로그램이 있다. 이걸 넣어보면 음성 분석이 다 돼서 이 자막처럼 나오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못 나왔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3노조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입력해서 음성을 넣어서 자막을 어떤 식으로 한번 뽑아봤는지 밝혀라.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뭐 MBC에서는 뭐가 왜곡이냐, 이렇게 악의적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도어 스태핑의 잠정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이요. 오늘은 도어 스태핑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천공 스승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도어 스태핑 중단됐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건희사랑 팬클럽 강신업 회장이 저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 천공 스승이 도어 스태핑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가림막 설치에 도어 스태핑 중단까지 갈수록 가관입니다. 언론과 야당의 재갈을 물리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잔인하고 오만한 정권입니다. 네,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 천공 스승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천공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도어 스태핑 중단해라. 이런 거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자, 장윤주 변호사. 근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천공한테 이야기 듣고 방송 되자마자 그 말 듣듯이 바로 오늘 중단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을 뭐 천공 스승의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사실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또 확인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천공 스승이 유튜브에서 도어 스태핑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바로 대통령실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라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좀 인정하기 위해서는 좀 중간에 뭔가 다른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장경태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야당에서 또 야권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이제 의혹들을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천공 스승이 뭐 대통령의 어떤 멘토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이제 한간에 떠돌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뭐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만한 고리들을 좀 더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정황상 천공 스승이 유튜브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그것에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정도 제기 정도 차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천공 스승 그러니까 좀 듣기 거북하실 거니까 그냥 천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천공이란 분이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도어 스태핑 하지 말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기자회견하고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도어 스태핑 너무 자주 하지 마라 이런 충고랄까요? 조언 이런 걸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계속 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 이번에는 좀 생각이 다른 거죠. 그 도어 스태핑에 국민과의 소통의 창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변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일단은 중단을 한 셈인데요. 자, 그 이야기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만 장경태 의원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100% 적중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첼리스트가 억압된 상황에 강요된 진술이 아닌 친구와 편하게 대화하는 녹취라 신빙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국에 있는 모 공장에서 북한 주민을 고용해서 마약을 대한민국에 들이고 있다라는 의혹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 의혹을 알고 계시면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뭐 검찰에 그런 의혹들을 밝히고자 장관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또 다른 의혹. 위원님, 그게 의혹입니까? 만약 맞은 범죄인데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약 수사보다 또 그 이상 중요한 게 국민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게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에 대해서 뭐 마약 수사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태원 수사 상황을요. 법무부 차관에게 추궁해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경찰에서 특수본이 수사를 하는데 법무부 차관에게 수사 어떻게 돼가느냐, 혐의가 뭔지 아냐 이런 것들을 물었다고 하거든요.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현장 브리핑하시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입건되셨는데 그 혐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시나요? 네. 뭐 지금 사고 발생 직후에 소방 대응 단계 발령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확인은 아예 안 하셨나요? 국민적 관심사항인데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그것도 차관이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수본에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뭐 경찰 특수본에 수사하는데 법무부 차관에게 물었다가 다시 한번 경찰청장에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의혹이 넘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장경태 최고위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언론의 관심과 집중 조명을 받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이 정치다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장경태 최고위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이 이슈가 돼버리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지 또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될지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과 초창기에 설전을 벌였던 인사가 가장 크게 기억나는 건 최강욱 의원이 있을 거고 김남국 의원이 있을 텐데 결국 본인들이 했던 헛발질들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이 무게감들은 더 키워주고 민주당은 외통수에 몰리게 되는 상황들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이들의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김의겸 대변인의 모습 또 장경태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당의 대표는 지도부 또 민주당의 입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가다가는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둘씩 더 늘어나진 않을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비판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좋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되고 증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 스토킹이 범죄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장경태 의원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김건희 여사 스토킹이 거의 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앞장에 서 있습니다. 며칠 전 빈곤 포르노 촬영 운운하더니 이제는 조명까지 사용해서 화보를 촬영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페미니즘 정당을 자처해 왔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만약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합격력 조작 의혹, 논문 표절 의혹을 알았다면 같이 사진을 찍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퍼스트 레이디가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이 패션 액세서리로 쓰였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합니다. 14살짜리 아이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아이들 편안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불편한 그냥 눈으로 봐도 불편했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고발하고 싶습니다.
예. 자, 장윤주 변호사 어땠어요? 이 여야 간의 입장은 또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론 집중도나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는 걸 또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의 성과나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에 대한 얘기들보다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진이라든지 또는 그 했던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 상황인데요. 뭐 정청래 최고가 지금 했던 얘기들, 뭐 도이치모터스 의혹들을 알았더라면 저분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겠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좀 불필요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있고 또 비판하고자 하는 지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저 사진들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는 또 연결고리가 없는데 갖다가 붙이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좀 더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판이나 또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그 의혹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들 그런 것들을 덧붙여야 되는 것이지 또 연관이 없는 것들을 갖다 끌어왔을 때는 좀 더 그 주장이 또 흐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또 야당에서도 공격을 할 때는 좀 더 객관적인 증거들, 자료들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던 출근길 약식 회견을 도입을 했었죠. 언론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런 의지였는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지 예전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이크. 2층에도 다 입주했어요? 네. 잘 좀 부탁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그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새로운 그 소통하는 국민들께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MBC 비속어 논란 보도, 그리고 전용기 탑승 배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들어가는 대통령을 향해서 소리 질렀던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작동이 된 것 같아요. 최영표 편집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저거는 이제 각자 아마 생각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외형적으로만 보면 MBC라는 하나의 방송 매체와 뭔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양상처럼 국민들한테 비치거든요. 저는 저렇게 비치는 거는 결코 윤 대통령한테도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윤 대통령이 여기서 이런 문제로 해서 MBC로 인해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책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MBC가 윤 대통령이 돌아서서 이제 질문을 다 마치고 돌아서서 이제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그 등 뒤에다 대고서 한 발언, 뭐가 악의적이죠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질문이라기보다는 고함으로 들렸거든요. 그거는 저는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은 기자들의 일반적인 취재 태도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MBC에서도 자체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도어 스태핑 중단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어 스태핑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이에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과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부득이 오늘부로 도어 스태핑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예,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원했던 것, 그러니까 바람직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좀 무너졌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김재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전 제가 볼 때는 이럴 때가 언젠간 올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매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의 발언 하나하나가 오히려 국정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원인들로 계속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내부에서도 많이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의 의지이죠. 그래서 저기 취임 100일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용산으로 왜 이동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예를 들면 도어 스태핑의 방식과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명분이 만약에 MBC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더 큰 문제다. 왜냐하면 MBC 문제 같은 경우는 헌법이 보장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이 문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슬리퍼를 신고 고성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것?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의 목소리 크기와 감정까지 예를 들면 통제하려고 하나? 거기다가 김행 비대위원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대변인 시절에 기자들은 정자세로 대통령 인터뷰를 들었다? 저는 이런 사고 자체가 네네. 상당히 예를 들면 구시대적인 언론관을 드러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명분이라면 도어 스태핑을 그만두는 명분으로서는 네. 온당치 않다. 그럼 다시 대통령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MBC 문제와 무관하게 네. 도어 스태핑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추구했던 또 대통령이 추구했던 새로운 문화와 관련해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으니 네. 이 차질들을 새로 방식을 통해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MBC를 트집을 잡으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더 안 좋은 거죠. 매우 문제가 더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됐던 장면이 도대체 뭐였는지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의 말 그리고 MBC 기자의 항의 섞인 고성 한번 보시죠.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근데 뭐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네네. 팔짱을 끼고 있었다 네네. 이런 걸로 좀 논란이 좀 있는 네네. 거잖아요. 예컨대 제가 그 대변인 시절에도 모든 출입 기자들이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로 이렇게 대통령의 인터뷰를 들었죠. 그 대통령은 기자분들을 전부 다 양복 입고 정식으로 의관을 갖추고 대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기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풍경입니다. 예. 자, 뭐 팔짱 끼고 슬리퍼 신고 대통령 도어스태핑 할 때 와서 하는 거. 뭐 예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최소한 살짝 밖을 나갈 때 특히 뭐 취재원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 예의를 갖추는 건 기본일 텐데 저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도어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가 됐는데요. 자, 김병민 교수님 보실 때 어때요? 전임 정부 시절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는 손에 꼽힐 정도로 신년 기자회견 혹은 1주년, 2주년 정도 되는 특별한 날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게 되고 거기서도 여러 형식들을 들어서 대통령과 기자들의 문답에 대한 내용들은 극히 제한적이었죠. 매일같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출근길에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과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굳은 의지로 도어 스태핑을 이어왔는데 보시고 있는 장면처럼 MBC 기자의 MBC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던 측면, 거기에 대통령의 발언, 답변에 대한 말꼬리를 잡고 싸우고자 하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용산으로 이전되고 난 다음 국민과의 소통의 방점을 찍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있는 하나의 사유 때만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에 있었던 내용들이 켜켜이 쌓여왔던 부분이라 조금 더 좋은 방식의 소통의 모습들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도어스태핑이 중단되고요. 지금 가림벽이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보통 대통령이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면 여기쯤 서거든요. 그럼 여기 투명 여닫이 벽이 있는데 여기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거리가.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을 막고요. 문을 하나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마 들어오는 장면을 못 보게 하고 여기 나왔을 때 기자들이 복도라든지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형식으로 지금 가림벽을 설치를 했다고요. 그게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호상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로비가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내지는 뭐 비공개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사진이 찍히는 일도 좀 생기고 보안구역인데 그런 걸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어떤 식이든지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고요. 자, 지금 막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재판 관련입니다. 재판 관련인데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인데 동료 정모 씨가 띠지를 제거하고 고무줄로 돈을 묶는 거 이런 장면을 있었다. 정영학이 돈 준비하는 동영상 찍은 걸 보여줬다. 이런 진술도 했고요. 동영상 존재 몰랐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정영학이 영상을 찍었고 영상 존재는 그 당시에는 몰랐다. 2013년 7월 유동규에게 전달한 1억 준비 영상이 있다. 남욱 변호사가 13년에는 또 스크린 골프장에서 유동규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그리고 현금, 이 은행에서 받은 띠지가 있잖아요. 그걸 제거하고 고무줄 묶는 작업 장면, 그걸 영상을 법정에서 아마 공개했다. 이런 보도가 막 들어왔습니다. 자,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